unfold.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기억할 만한 물건이 있죠. 오늘 이야기 바로 이 물건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노란 갱지 봉투 혹은 하얀 비닐 주머니, 그리고 그 안에 담아야 했던 나의 일부, 바로 체변 봉투입니다. 아, 체변 봉투. 이름만 들어도 정말 많은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1년에 2번, 봄, 가을이면 어김없이 찾아왔던 그 과제. 교실 뒤편에 쌓여가던 봉투들의 그 시각적, 후각적 충격,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전교생 앞에서 구충제를 받아 먹어야 했던 그 약간의 수치심까지. 네. 이게 그냥 불쾌한 추억이 아니라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한 나라가 기생충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현대적인 위생국가로 거듭나는 그 거대한 역사를 담고 있는 상징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들이 바로 그 체변 봉투라는 아주 작은 사물을 렌즈 삼아서 대한민국의 거시적인 변화를 추적하고 있는 거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71년, 이때 공식 통계로 국민의 84.3%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어요. 84.3%요? 거의 전 국민이네요, 그냥. 그렇죠. 그런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어떻게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기생충 박멸 성공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그 비결이 뭘까요? 이 자료들을 보면요, 그 과정이 단순한 보건 캠페인을 넘어서는 한편의 복합 드라마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뭐랄까, 농업 생태계의 변화, 주한미군이라는 지정학적 변수, 또 국가의 강력한 통제 시스템, 약물의 발전까지 이 모든 게 얽혀 있거든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씩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 드라마의 시작, 기생충 왕국의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야기는 해방과 한국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의 공중보건 인프라는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겠죠. 네, 전무했죠. 자료를 보면서 이 통계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1949년 미군 측 조사에서 한국인의 회충난 양성률이 이미 83%에 달했다고요? 네, 전쟁 전부터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그 사람들 뱃속에 있던 회충 무게를 다 합치면 수천 톤에 달했을 거라는 추산.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심지어 더 심각한 건 한 사람 몸에 회충, 편충, 구충 이런 기생충이 평균 2종 이상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한 종류도 아니고 2종 이상이요? 네, 그래서 누적 감염률이 200%를 넘는 그런 기현상까지 보고가 됐어요. 말 그대로 한 사람의 몸이 여러 기생충들의 전쟁터였던 셈이죠. 아니, 어떻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건가요? 분명히 뭔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을 텐데요.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인분 비료, 그러니까 사람의 똥을 거름으로 사용했던 당시의 농업 구조에 있었어요. 아, 인분 비료? 이 감염의 생태학적 고리를 보면 왜 빠져나올 수 없었는지 명확해집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첫째, 감염자가 기생충 알이 섞인 대변을 봅니다. 네. 둘째, 이 대변을 충분히 섞여서 알을 죽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밭에 비료로 뿌리는 거죠. 아, 셋째, 흙 속에서 그 알들이 감염력을 갖춘 상태로 자라나고요. 넷째, 그 흙에서 자란 배추나 무 같은 채소에 이 알들이 잔뜩 묻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설마 그걸 그냥 먹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그 채소를 김치나 쌈처럼 날것으로 먹으면서 다시 감염되는 거죠. 와, 내 몸에서 나간 기생충알이 채소를 통해서 다시 내 몸으로 돌아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완벽한 무한 루프가 계속해서 반복된 겁니다. 그런데 자료 중에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어요. 도시화가 이 문제를 오히려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요? 보통 위생 상태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의외였습니다. 그게 참 역설적인데요. 서울 같은 대도시의 인구가 막 몰리면서 엄청난 양의 분뇨가 발생했잖아요. 그랬겠죠. 그런데 처리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거업자들이 도시의 분뇨를 모아서 근교 농촌에다 팔았고요. 농민들은 그 분뇨로 키운 채소를 다시 도시 사람들의 식탁으로 보낸 거죠. 아, 일종의 오염의 경제학이 도시와 농촌을 잇는 거대한 순환고리를 만든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도 자료에 있었죠. 1963년 전주의 수병원 이야기. 9살 소녀가 극심한 복통으로 사망했는데 와,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네, 폴 크레인 박사 이야기죠. 수술을 집도했던 그 박사님이 아이의 장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회충 덩어리가 무려 1063마리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무게만 4kg이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kg이요? 그 작은 아이 몸에서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당시 아이들의 볼록 튀어나온 배, 이른바 올챙이 배의 끔찍한 실체 중 하나였습니다. 아, 물론 영양실조도 원인이었지만 상당수는 뱃속을 가득 채운 기생충 때문이었죠. 아이들은 아무리 먹어도 영양분을 기생충에게 다 빼앗기니까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었고요. 이게 국민 전체의 체위를 왜소하게 만든 주범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정말 암담한 시대였네요. 그럼 이 감염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변화가 시작된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아주 의외의 지점에서 실마리가 보이더라고요. 네, 바로 주한미군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전환점이죠. 주한미군요? 1950년대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게 공산군 말고 또 다른 적이 있었는데 바로 한국의 신선한 채소였습니다. 하하, 채소가 적이라니요? 샐러드를 좋아했던 미군 병사들이 한국산 채소를 먹고 기생충에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터진 겁니다. 병사들 대변에서 기생충알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전투력 손실 문제까지 거론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미군이 즉각 한국산 농산물 납품을 금지하고 대신 일본이나 미국 본토에서 통조림 채소를 공수해 먹기 시작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눈앞에 큰 시장을 놓치게 된 셈이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역설적인 변화가 시작되는군요. 네, 1957년에 미 8군이 미군 납품용 채소 재배 가이드라인을 배포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핵심이 인분비료 금지, 그리고 화학비료 사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청정채소, pristine vegetable이라는 용어가 탄생하는데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이에요. 청정채소요? 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청정은 유기농, 자연 그대로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무농약 유기농 이런 거요? 하지만 당시의 청정은 정반대였습니다. 화학비료를 써서 기생충알이 없는 위생적인 상태, 이걸 의미했어요. 와, 화학 비료가 오히려 청정의 상징이었다니 그 시대상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네요. 심지어 미군이 수경재배 기술까지 전수해줍니다. 수경재배요? 네, 흙 없이 자갈이랑 영양액으로 채소를 키우는 방식인데 토양을 매개로 감염되는 기생충을 원천 차단하는 당시로서는 거의 공상과학 같은 기술이었죠. 한국 농업계에는 엄청난 충격이자 선진 기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즐겨 먹는 부대찌개의 탄생 비화도 이와 관련이 깊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부대찌개. 기생충 걱정 없는 미군의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그리고 반드시 펄펄 끓여서 기생충을 죽여야만 했던 한국의 채소와 김치, 이들이 한 냄비 안에서 만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후의 식량난과 기생충의 공포가 뒤섞인 그야말로 시대의 상징 같은 음식이죠. 이런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내부적으로도 더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 커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 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정부가 마침내 법적 강제력을 동원한 국가 총력전에 나서게 되죠. 정부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 뭔가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했을 텐데요. 자료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꼽는 법이 바로 1966년에 제정된 기생충 질환 예방법이더군요. 네, 한국공중보건사에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학교장에게 매년 2회 이상 학생들의 기생충 검사와 치료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아, 학교를 거점으로 삼은 거군요. 그렇죠. 학교가 국가 방역 시스템의 최전선 기지가 된 순간입니다. 또 이 법을 통해서 한국기생충박멸협회, 줄여서 기박협회, KAPE라는 전문 기구가 설립돼요. 그래서 전국적인 검사와 투약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동력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방대한 사업을 우리 힘만으로 성공시키기엔 좀 벅찼을 텐데 혹시 외부의 도움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이 자료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게 일본과의 관계였어요. 굉장히 컸습니다. 아, 정말요? 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일본이 자신들이 1950년대에 기생충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물자를 한국에 그대로 이식해 줍니다. 어떤 식으로요? 고성능 현미경, 검진용 촬영 같은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술 인력도 교류했죠.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를 가진 두 나라가
기생충이라는 공동의 적을 퇴치하기 위해 협력했다는 게 참 역사적으로 독특하고 흥미로운 사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법과 조직 그리고 외부의 지원까지 갖춰지면서 드디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전쟁의 최전선은 바로 교실이었고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그 차변봉투였고요. 네, 1969년부터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체변봉투가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성냥갑이나 신문지에 싸우기도 했지만 곧 비닐이 내장된 규격화된 봉투가 보급되었죠. 그 봉투 뒷면에 쓰여있던 문구도 기억나요. 어머니의 책임, 기생충 없는 가족, 이런 거요. 지금 보면 조금 섬뜩하죠. 네, 그리고 이걸 안 가져가면 정말 큰일 났었죠. 똥 안 가져온 사람 나와! 하는 선생님의 호통과 함께 체벌을 받기 일쑤였고요. 맞아요. 이런 압박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자료에 나온 얘기들 보니까 정말 웃기면서도 슬프더라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온갖 대변 위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이 안 나와서 급한 마음에 길가에 개똥을 담아내는 건 양반이고요. 친구의 변을 조금 얻어내는 변 품앗이를 하다가 엉뚱한 애가 약을 먹는 코미디 같은 상황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 기생충 없는 학생이 감염된 친구 변을 냈다가 억울하게 구충제를 먹기도 하고 반대로 진짜 감염자가 깨끗한 친구 변을 내서 치료 기회를 놓치는 총극도 벌어진 거죠. 검사 후에 약 먹는 것도 공포 그 자체였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에 쓰였던 산토닌이라는 약은 부작용이 정말 심했다고요. 네, 산토닌을 먹고 나면 온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이라는 부작용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겠죠? 세상에 노랗게 보인다니.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자료에도 나오지만 이 약이 기생충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기절만 시키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기절만 시킨다고요? 그럼 그 다음은?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약을 먹고 나면 살아서 꿈틀거리는 회충이 대변과 함께 나오거나 심지어 입으로, 입으로요? 네, 입으로 나오는 끔찍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다행히 1970년대 이후에는 신약이 도입되면서 그런 공포는 사라졌다고요. 네, 알벤다졸 같은 신약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약들은 기생충을 몸 안에서 녹여버리는 방식이었거든요. 녹여버리는군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회충의 공포는 비로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죠. 이렇게 국가적인 총력전이 펼쳐진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교실에서의 그 모든 소동이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걸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기생충 박멸은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1971년 전국인 감염률이 84.3%였는데 10년 뒤인 1981년에는 41.1%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와, 10년 만에 절반이요? 그리고 다시 10여 년이 지난 1992년에는 3.8%, 1997년에는 2.4%까지 떨어져요. 84%에서 2.4%까지요. 특히 회충 감염률은 54.9%에서 0.06%로 거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성과죠. 이 놀라운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약을 열심히 먹어서만은 아니었을 텐데요. 보내주신 분석 자료에서 3가지 핵심 요인을 꼽고 있더군요. 네, 전문가들은 크게 3가지 요인의 완벽한 결합 덕분이라고 분석합니다. 네, 그게 뭔가요? 첫째는 앞서 이야기한 화학 비료의 보급, 인분 비료라는 감염의 고리를 물리적으로 끊어버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근본 원인을 제거한 거군요. 둘째는 새마을 운동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하고 상수도를 보급하면서 주거 환경 자체가 위생적으로 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인 학교 중심의 집단 관리 시스템입니다. 역시 학교군요. 네, 전 국민의 20-30%를 차지하는 학생 집단을 학교 안의 공간에 묶어두고 동시에 검사하고 투약하는 전략. 이게 감염원을 단기간에 아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 겁니다. 마침내 1997년 WHO는 한국을 기생충 퇴치 성공 국가로 공식 인정합니다. 정말 대단한 성취네요. 그렇다면 그 역사적 소명을 다한 한국기생충박멸협회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조직은 한국건강관리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그 기관이군요. 네, 이제는 기생충이 아니라 성인병 예방과 종합검진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과거의 성공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서 라오스, 캄보디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생충 관리 기술을 전수하는 공적 개발 원조 ODA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한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역사가 거의 잊혀갈 무렵이었죠. 2017년에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의 몸에서 수십 마리의 기생충이 발견된 겁니다. 네, 그 사건은 우리에겐 까마득한 과거가 된 이 체변봉투 시절이 북한에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얼마나 극적인 위생 환경의 변화를 이뤄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 계기가 되었죠. 맞아요. 아마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도 그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랬습니다. 오늘날 서울 강서구에는 기생충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이제 유물이 된 그 시절의 체변봉투가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아이들은 그걸 보며 신기해하고 어른들은 추억에 잠기겠죠. 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이 깨끗한 위생 환경은 그 시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신의 배설물을 봉투에 담아냈던 한 세대의 인내와 국가적 총력전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학교 가서 똥 퍼오노라라는 그 투박한 명령 속에 지독한 가난과 비위생을 벗어나고자 했던 한 세대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체변봉투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냄새나지만 가장 정직한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통해 과거를 돌아본 당신에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50년 뒤 미래의 박물관에 전시될 오늘의 체변봉투는 과연 무엇일까요?